지금 뭐 1차 문제가 안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3차 문제를 좀 하죠. 이렇게 3차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암기장 활용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암기장 이걸 쭉 봐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시다 그러면 쟁점만 보시면 돼요. 쟁점만. 예.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암기장에 그 판례들을 좀 실어놨는데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가시면 가고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좀 했던 거 가지고 좀 정리하시고 별도로 이거를 쟁점만 뽑아가지고 얇게 만들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와드렸고 상기한 판례 뭐 중요하죠. 거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도 밀도 있게 기본 강의 했듯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최신 판례를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최신 판례 같은 경우야 기출 문제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꼼꼼히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제한 판례집이라는 게 양만만치 사실 좀 정리되면 그죠? 한 3분의 1 이상으로 압축해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더 줄여서 나눠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을 좀 여러 군데 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형부터 보죠. 1차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3차부터 보겠습니다. 3차.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안 푸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원래 다 풀어보셨던 건데 그 답 위주로 해가지고 보되 제가 하는 거는 평상시 객관식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데 1, 2, 3차 같은 경우는 좀 분석해서 볼게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세요. 여기서 뭐 사례가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자, 기억번 지문 보시면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 요구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용의 과정에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 그렇죠. 바뀐 판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해서 법률 또는 법률정이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해당 법조를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은 사후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무죄.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던 거고요. 디귿번. 굳이 나온다면 사례 문제로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하고 이 법무사법인데 이 변호사법 관련해서는 그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회생 파산 관련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됐는데 범행 이후에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업무로 추가됐을 때 위 법무사법 개정안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X. 사례에 나올 리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나온다 그러면은 메인 판례 바꾼 그 사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면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리을반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이게 OX 문제로서 놓은데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에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일과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이는 신설된 처벌요건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거는 아예 새로 만드는 거라서 2022년도 판례인데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은 뭐예요? 포괄일죄 도중에 형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형이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죠? 개정된 그 마지막 그 조문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례로 구성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보이고 리을반 지문 좀 챙겨두세요. 최신 판례 볼 때 또 할 거니까.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 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질문인데 뭐가 좀 뻑뻑하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익혀두시면 돼요.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 요건으로 행위 태양의 동가치를 하나 더 요구하면 당연히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죠?
네, 이런 사항 맞고요. 2번입니다. 방조범에게 보증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부작위엔 방조 성립할 수 있다. 네,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3번입니다. 부진정 부작위의 고의는 반드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고요. 법익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고 용인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식, 고의가 있다는 거죠. 고의. 이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다 목적 계획 당연히 필요 없고 그다음에 부진정 부작위 범위라도 고의 필요하고 네, 고의는 인식과 의욕 마찬가지고 용인. 4번입니다. 부작위는 자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법 정도와 책임이 낮기 때문에 임의적 감경 사유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건 없죠, 그죠? 예. 이게 지금 뭐 다른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바로 X 치면 돼요. 이런 것들은. 5번 좀 체크해 보세요. 갑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A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아서 추가 공사를 막았다. 갑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하니 많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사례로 나오거나 기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5번만 바라볼게요. 자, 피고인이 이런 사안이에요. 이렇게 기소된 사안에서 줄거진 다음 부분.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에 쌓아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치우지 않은 거다. 부작위 범위라는 게 부작위. 비록 공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는 행위가 위력으로서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행위정의 동가치, 그러니까 를 검토하는 겁니다. 부작위가 있고 그러한 부작위가 자기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례에서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행위 부작위에서 행위정의 동가치 있는지 이 부분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록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후단무죄든 전단무죄든 예. 이대로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전단무죄가 될 것이고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예, 인류형 후단무죄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판례예요. 근데 부작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3번입니다. 3번도 1번 지금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인데 사문서의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형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형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형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나타내더라도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죄의 행사의 목적은 인정된다. 예. 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작성자가 줄거진 보시면 행사 목적으로 자격을 모형해서 문서를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형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의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나타냈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행사의 목적이 뭐다? 앞에 해설 보세요.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신하도록 할 목적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격을 모형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진짜 문서로서 할 수 있다. 이거 구별해야 되고 공본관 행사하는 거는 진정한 걸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행사했으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예, 그 자격 모형 사실을 알았거나 이런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서가 진짜로 행사하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나름. 그러니까 사례 나오기는 좀 어렵고 기계적으로 요 문구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번입니다. 갑이 전화통화행위가 A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갑이 A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더라도 갑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 씨 A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 스토킹 처벌법에서 고의가 인정된다. 기록으로 한번 냈죠. 그죠? 예. 부재중 전화 찍혔다 하더라도 꺼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번입니다. 무고죄 고의는 신고한 사실이 진실하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것 부족하고 허위라고 확신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 인정하는 거에 틀렸어요, 이거는. 그죠? 확신하는 것은 부족하고 확신 없어도 돼요. 틀렸습니다. 4번. 전적 객관적인 문제, 객관식 문제가 전형적으로 4번입니다.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이다. 아래 위로.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직적 분업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나 이러면 신뢰원칙 적용되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5번이에요. 자동차 운전자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 신호기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보행자성 관련해갖고 그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교통법이죠. 단서에 실질적으로 그 신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성이 인정돼요. 또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해설로 보시면 이번 해설을 뭐 기록으로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번 관련해서는 최신 판례로 봐드릴 텐데 원칙적으로 수직적 분업이라면 본인이 이제 주된 지위에 있는 의사가 지휘 감독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차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내용으로 보시죠. 갑은 살해 볼게요. 갑은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총이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했다. 방법의 착오죠,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빗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갑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보복 차원에서 C의 자동차 전면 유리를 파손시키기 위해 벽돌을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 그럼 또 방법이에요. 마침 자동차 옆에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도한 사실하고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 방법에 있어서 객체냐, 방법의 착오에서는 방법의 착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되겠네요. 다음, 갑은 평소 직장 내 폭언을 일삼으면서 괴롭히던 D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외모가 비슷한 D 쌍둥이 동생 E가 나타나자 E를 D로 오인하고 이러면 객체의 착오죠,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설명으로 바로 와볼게요. 자, 살인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 니은번 해설로 볼게요. 그냥 살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범에 상경되고,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경환제 기수와 중환제 과실범 상경이 된다. 이렇게만 익히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 상경,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돼요. 이거 견해 한번 볼게요. 그래도 문제에서 견해 1, 이게 무슨 소리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와 인정한다. 법정적 부합설 중에 구성 요건 부합설인데요. 세 번째,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형법상 범죄라는 점에서 일치하면 착오 중요하지 않다. 추상적 부합설이잖아요, 그죠? 어떤 학설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5번의 기억번. 지금 뭐 실화 관련된 문제가 원래 방화죄 관련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올해 또 모고에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죠? 사례에서 또 나올까 싶어요. 뭐 안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18년인가 19년도 모고에도 한번 방어점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준비는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기억법 볼게요.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인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하나의 원인 관계가 제공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니은번 과실범의 불법 구성 요건으로서의 주의 위반을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설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이 충실하다. 예, 뭐 맞는 얘기고요, 그냥. 이거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그 주의 위반을 어떻게 판단할래?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예, 인식하거나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객관설에 따라서 주의 위반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은 예, 주관적 요소고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고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디귿번입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한다. 고의의 기본범죄여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기본범죄, 고의의 기본범죄의 기미수를 불문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이고요. 기본범죄, 과실범은 없어요. 그런 거. 리을번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그치요. 예. 고의의 기본 범죄, 중한 결과 발생,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다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 가중범은 모두 이거예요. 고의의 기본 범죄, 그리고 이거 기순지, 미순지 불문해요. 미수라도 된다. 그리고 중한 결과 발생, 중한 결과. 중한 결과 발생과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요, 인과관계.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 입장에서 결과 발생해서 예견 가능해야 되죠, 예견 가능성. 과실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 그리고 이 전제는 뭐냐, 구성요건이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미음번입니다. 재물을 감취한 후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망에 이렇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법조 경합에 의해서 강도살인죄에 흡수된다. 틀렸죠, 그렇죠? 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나왔다라고 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인정할래? 인정한다면 죄수 처리 어떻게 할래? 결국 형이 불균형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그럼 조금이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이건 강도살이니까, 살인이니까 상경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치사도 꼭 눈여겨보고요. 예를 들어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상경관계에 따르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죠? 네. 자, 6번입니다. 6번도 1번 보시면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와 관련해서 원인 설정 행위로 보는 견해, 원인 설정을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 모델설은 실행행위의 정령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겠죠, 그죠? 원자행은 또 지금 거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봐요, 객관. 여기에 주관은 책임에 대한 주관이에요, 그죠? 술 먹고 살인을 했다. 그럼 살인의 기신 여기 있고 음주했으니까 여기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살인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음주하네, 음주행위. 예, 그거네. 예. 멀쩡하잖아요. 음주하는 시기에 올라가 보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행위정령은 술 먹는 행위밖에 없잖아요. 살인행위에 가서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올라가 보니까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원인의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래? 라는 거.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에 의해서 찾되, 이렇게 원인과 불가분적 관련해서 찾으면 책임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 이게
구성요건 모델에서 예외설. 그 다음에 일치설은 이때를 원인 설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가벌성과가 여기 있다는 거. 그럼 여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예, 불일치하는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와 관련해서 원인 설정 행위다, 이렇게 보는 구성요건 모델설은 실행행위의 정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죠? 두 번째,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하는 공상 등등등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해당한다? 예,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예. 어떤 특정 질환이 있다 그러면 정신병으로까지 가서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요. 사실 판결 선고 시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범행 시 소년이었다면 소년법에 따른 범상 감경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냥 소년법 문제가 조금씩 올해 모의고사 문제 좀 특징적으로 소년법 문제를 조금씩 다 뿌리고 있는데 그냥 부정기형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소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냥 4번입니다. 사회통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가 되어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보장법에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그냥 객관식 용이에요. 이거는 밑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용입니다.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열람 복사 허용에 관한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 건물 동호수 배경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자문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 전체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법률 해석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OX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해서 부작위범의 이제 실행의 착수 시기가 한번 등장을 했는데, 객관식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부작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려면 끊어놓고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려 하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끝에 부분이야.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 이때 부작위가 이루어지면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이론적으로 물 빠졌을 때 죽으려고 할 때 그때죠. 허우적거리다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안 구해주면. 뒷부분 써먹을 수 있으려면 구성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나온다면요. 길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2번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해서 육안 또는 캠코더 준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미수범이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준비행위에 불과해가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요. 요런 거는 사례 기록 한번 다 준비해 보시죠. 알고 쓰면 그냥 끝이니까.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치고 나가는 문제일 거고, 실행의 착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걸 거고, 나오기 어렵고, 기록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응용해서 나오면 쓰면 되겠죠. 이거는 무죄. 그러니까 특별히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준비행위 이상의 무슨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주 나왔던 질문입니다. 사례로 응용되는 문제죠. 이거는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소에 이른다. 맞고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요.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주거침입 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가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실행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이 나간 때이다.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문제로 문제를 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사례가 주거침입이 나중에 일어난 사안이에요. 그럼 우리 기록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죄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신 판례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강간죄만 문제 삼으면 되는 거고, 된다 그러면 예, 별도 행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도 행위가 강간과 주거침입 실격이 될 겁니다. 5번요. 위조문서 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진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위조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그 문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기소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행사가 나오게 되면 동행사 이러지 말고 예,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없다 이렇게 사례에서도 적어주면 좋겠죠. 누가 봐도 행사 맞으면. 그리고 4번 해설 좀 보세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이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가하는 강제추행 성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OX.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경이 된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이 나간 때이다. 이거예요. 예. 정말 어렵게 내면 주거침입하고 강간의 실행 착수가 없다 그러면 강간 예비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8번입니다. 공동정범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부신 진정부작위범, 예.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되어 있는 거,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공통 부여했는데 전원이 공통으로 이행하지 않은 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냥 자본시장법까지 알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 부작위범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의무공통 돼 있고 공통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니은번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사 필요하고요. 이때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두 줄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학설들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공모 공동할 때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다 있잖아요. 이거 뭐 간접정보 유사설, 의사공동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디귿번요. 공범관계에 있는 공모는 법상 어떤 정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죠. 어떤 정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엄격한 당연히 구성요건 요소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틀렸고요. 리을번 공무원이 공범자들의 국가장을 횡령해서 그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에 범행에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거다. 그러면 그 돈의 수수 행위에 관해서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그래서 사례로 좀 챙겨봐야 될 거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암기에 놓는 거. 부작위법에 대한 공동정범 요건, 의무공통, 예, 실행 요기, 전원이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의 의미,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엄격하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리을번 좀 보시면,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했어요. 그러면 공동정범 사이의 범행에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꺾거나 봐. 이게 논거예요. 그럼 별도로 그 돈을 수수하는 행위에 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상은 그렇죠. 횡령으로 취득한 돈인데 공무원들인가 봐요. 그죠? 예, 내부적으로 나눠 먹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득한 돈을 나눈 것에 불과하니까 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거니까 좀 체크해나 봐요. 어렵게 나오면 사례에서 A, B, C는 공무원이다 라고 했는데 요 한 놈이 뇌물로 얼마를 받기로 하고 공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나눠 먹었다. 그러면 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자, 9번 문제인데요.
자수, 자백 구별하는 건데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그죠? 예, 자수로 되지. 자수는 나와서 내가 어떤 범행을 했다, 처벌하게 해달라 이런 거고 자백은 묻는 말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정도예요.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사호를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예, 여기서 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보호관찰 이렇게 해설 좀 보세요. 그냥 OX로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이거 특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회복하기 노력할 것 이걸 수강명령 대상자한테 어떻게 부과를 해요. 그죠? 네. 3번입니다. 형법 59조에서 형의 선고를 위한 판결을 할 경우에 판결 이후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되고 그렇고요. 그 선고를 위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환영유치 처분까지도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소가 되면 그러니까 선고에 하면 2년 지나면 면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몰수에 관한 형법 48조의 형이 범위 내는 공범자 포함된다. 그래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취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해당자 물론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도 몰수의 대상에 다 포함된다. 예. OX만 잘 정리해 두세요. 사례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옛날 문제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몰수나 추징 가능한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죠.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벌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 그렇고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의해서 법원에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대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네, 폭행 상해. 자, 기억번 상해죄,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는 이제 폭행의 습벽을 의미하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OX 너만 기억해 주세요. 사례 기록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객관식용 니은번 강요죄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 행사를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틀렸죠, 그죠? 광해 폭행을 의미합니다. 기록으로 내드렸잖아요, 이것도. 예, 간접적 유형의 행사도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이거 광해협의 구별하실 줄 알 겁니다. 예.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사람에 대한 것, 이러면 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그러면 협의. 디귿번,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렇고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큰 음량이나 소음을 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갑이 A에게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해서 시정된 방문을 수에 발로 찬 행위 이것이 폭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설 좀 보시면 사실관계 부습하는 거예요. 시정된 탁구장과 방문을 불러 이렇게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 방문을 열어주면 모두 죽여버린다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에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협박죄, 폭행죄, 폭행은 협의 폭행이니까 X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쉬우라고 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다. 리을번 공무한 갑과 을이 공동해서 A를 폭행했다. 그러면 검사는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갑과 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폭처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 206조 사망 및 283조 사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폭행 해당하면 반사불벌 관련 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기록으로 폭처법 공동폭행의 처벌을 불허한다 라고 들어오면 조문 베껴주시고 그래서 하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협박과 강요의 죄입니다.
A 회사 지사장 갑이 자신의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A 회사 본사에 회사 내부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A 회사 상무이사 B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면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경우 A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X요, 그죠? 예. 협박의 객체, 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객체는 법인 안 되고 해약고지의 상대방은 그죠? 예, 법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기본빵 문제. 예, 사례 기록 다 구성이 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자, 니은번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틀렸죠, 그죠? 네. 권상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두 자를 들고 나와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단순히 자해 행위를 신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A에게 해악을 가할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면 경우라면 당연히 협박죄가 되겠죠. 네, 맞는 질문. 1번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고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고요. 미음번 갑이 A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서 A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기록형 문제예요. 냈어요. A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틀렸어요. 예, 성립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자, 기억법 문제는 얼마든지 사례 기록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잖아요.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갑이 A에게 해약 고지를 했는데 자신이 속한 법인에 대한 어떤 해약을 고지할 것처럼 상대방에다가 이 B의 법인에 대해서 해약을 가하겠다. 해약을 가하겠다는 대상이 법인 괜찮은데 협박죄의 상대방은 법인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매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사례로 구성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죠. 예. 권리 기록으로 나왔을 때 권리 의무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계약서가 있다라든지. 그런데 의무 있는 일을 강요하겠을 때 강요죄라고 해서 공소사실에 들어오면 요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중요합니다. 리을번이 참 미음번. 기록으로 냈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광의의 폭행이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한 거고, 예, 그리고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이 부분은.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죄 권리행사 방해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 소유인데 남의 점유가 됐을 때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기억번, 니은번, 미은번만 사례 기록으로 응용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두십시오. 12번 하고 조금 쉴게요. 1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에 허위해야만 것이니까 허위가 아닌 기본적 사실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킨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예, 이거는 이런 경우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2번요. 뒤에 또 해설 자세히 봐드릴게요. 2번 문제 냈죠. 현금 자동지급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와 여러 차례 현금을 인급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 은행 직원 업무가 관여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꺾어 놓고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수에 하는 공무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에 틀렸어요. 이미. 그죠? 예, 업무하고 공무하고는 구별되죠. 예. 위력을 가해서 공무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구별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요. 틀렸고요. 4번. 공기업 사장인 갑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해서 특정인을 채용하였다면 갑이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끊어봐요. 그렇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관련 업무 지시를 위력으로 행사한 것으로 자처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업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요. 엑스마트 노동자 간부와 조합원인 갑과 을 등 7명의 엑스마트 땡땡 지점 매장 안에서 현장 점검 업무를 하던 지점장 A와 직원들을 약 1, 2m 이상 거리를 두고 뒤따라다니면서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가항제점에 멈추세요.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외쳤다. 설령 갑과 을 등이 욕설과 협박을 하지 않았고 A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도 위력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설로 좀 볼게요. 1번 보세요. 1번. 이거는 객관식용이에요. 그냥. 예,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사실에 허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 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OX. 2번요. 기록으로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여기서 업무 방해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기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래서 은행 직원 등의 다른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3번요. 예, 공무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무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 그러면 아무 죄가 안 됩니다. 예. 아무 죄가 안 돼요. 그죠? 예. 4번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4번 비슷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줄거진 부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공기업 대표이사 피고인은 채용 여부에 관해서 결정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업무 지시를 위력을 행사했다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 담당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행하였거나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는 예, 무죄고요. 5번 볼게요. 요런 거예요. 공설 같은 행위 평소 오전 11시 대형마트 식품 매장에 있었고 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점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해고와 전보인사명의 관리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복직과 전보인사명을 처리 등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판단 내려가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무에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게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보기 어렵다. 1번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해 충분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이런 것도 쭉 살펴봐야 된다. 문제 낼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고요. 너무나. 두 번째, 피고인들은 공살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지 피해자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진 않았다. 세 번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설을 같이 존댓말까지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외쳤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 촉진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 매장에서 피고인들이 육성이 피해자들이 현장 점검 의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네 번째, 그리고 피고인들의 인사정책 결정과 인사재량권을 가진 대표자를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에 해고와 전보인사명에 대해 항의하거나 복직, 전보인사명의 처리를 요청하려는 것이지 이게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0분간 진행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사례로 내기는 좀 어렵고 기록으로도 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OX 정도로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례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업무방해에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위력 쪽이라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